근데 난 어린애는 별로 관심 없다. 나중에 너 대학 가서도 관심 없으니까 헛꿈 꾸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멋진 놈 만나 사귀어라. 그땐 이 노땅 선생님은 눈에 뵈지도 않을 테니깐 라고 확 내쳐버렸더니 상처받은 학생은 몇 번 더 주변을 맴돌더지만 그 이후로 연락도 없더라고요. 저는 원하던 직장에 가서 적응하느라 그 애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그 사이 나름 연애한답시고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고 이별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맘때쯤 아버지 사업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망해버리는 바람에 차업딱지가 여기저기 붙으며 우리는 궁지에 몰렸고 아버지는 쓰러져서 기어코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과 어머니는 그 앞을 지키며 통곡을 쏟아냈지만 슬퍼할 기색도 없이 우리는 빚쟁이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활비와 빚잔치에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든 장남답게 집안을 끌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제 사업을 하는 게 꿈이긴 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 아버지께 대인 어머니는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과 저 어머니 세 식구의 각고의 노력 끝에 7년 만에 겨우 뼈 빠지게 일의 빚을 청산하게 되었고 간신히 대출받아 빌라 하나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숨 쉴 수 있을 때쯤 이미 제 나이는 40줄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집안 빚 때문에 홍기를 놓치게 한 제게 미안했던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게끔 하려고 지독한 푸시를 넣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다가 저는 선자리에 몇 번 끌려 나갔는데 꼴에 저도 취향이 있는지라 제 눈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눈 좀 낮추라 성하시고 비록 앞자리 사자를 앞두고 있었지만 나이에 지어 결혼하는 것도 싫고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던지라 피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근데 살다 보니 인연이 있었던 건지 제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끌려 나온 선자리에서 모르는 여자랑 지루한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아가씨가 제 앞에 서더니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저 송이에요. 예전에 선생님께 고백했던 철없었던 고딩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너무 좋네요. 라고 말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분명 저를 좋아한다던 학생이 맞았습니다. 근데 촌티 풀풀 나던 고등학생이 엊그제 같았는데 완전 숙녀가 되어서 제 앞에 섰더라고요. 거기다 안경을 벗고 화장을 하니 정말 몰라볼 정도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자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송이는 선자리인 것을 눈치채고 갈 법도 했지만 제 호감 있는 눈빛을 금세 알아채고는 아예 의자를 당겨 제 곁에 오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자리 나온 여자는 저희 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기가 막혀하며 결국 불쾌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싶었고 선자리 여자 자리에 송이가 앉았는데 그간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는데 정신 팔려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화가 참 즐거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로서 대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호감이 생겼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의 어느 대학을 갔다던 그녀는 재연 배우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CEO라고 하더라고요. 모델도 하고 옷도 디자인하고 파는 것까지 모두 본인의 몫으로 하고 있고 아직은 생각만큼 잘 되진 않지만 대박을 꿈꾸는 열정적인 창업자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비치면서 얘기를 해나갔는데 깜깜한 밤이 되어 그녀를 바래다 주는 게 참 아쉬울 지경이더라고요. 우리 이쁜 제자는 여시같이 절 떠보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요? 저 독립해서 선생님 재워줄 수 있는데. 됐거든. 난 여친네 집 아니면 안 잔다. 남자가 지조가 있어야지. 그럼 오늘부터 내가 여친해주면 되겠네? 훅 들어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집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께 잔소리 곱절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들어가야 돼. 내가 아직까진 엄마 생각하는 마마보이라서. 어머, 선생님 마마보이예요? 나도 마마걸인데 어쩜 우린 이렇게 여전히 잘 통할까? 알았어요. 오늘은 집에 보내줄게요. 대신 다음에는 편하게 서로 집 왔다 갔다 하기예요. 라며 얘기하는데 저는 피식 웃고 얼른 들어가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성가시고 귀찮고 그랬을 텐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발걸음 가볍게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의 장전된 잔소리가 다다다 시작됐습니다. 선짜리 여자에 대해서 매너 없게 했다고 제게 육두문자까지 섞어가며 욕을 장난 없게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말릴 것은 어머니가 바라시고 기대하시던 신부감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일찌감치 송이와 다시 재회했을 때부터 그녀가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에 어머님께 단번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여자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선짜리 마련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요. 저 반년 안에 이 여자랑 꼭 결혼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며 엄마의 잔소리를 막으니 괜히 제게 돌아오는 말은 야, 만나기 전에 한번 데려와봐. 너 여자 보는 눈 못 믿겠다. 연애 아니고 결혼 상대자니 반드시 내가 먼저 봐야 안심하고 만나게 하지. 시간 절약하려면 그저 어른말 듣는 게 최고야. 라고 대응하셨고 전 자신만만하게 조만간 한번 데려올 테니 어머니께서 한번 봐달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친구를 데려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죠. 그 사이 저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나며 연애 감정을 싹 텄고 역시 첫 느낌처럼 그 여자는 내 아내가 될 법한 사람이다 싶어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숫자로 만들어버린 채 달달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쯤 동생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골라주는 집안 좋고 품행 단정한 어느 정도 사는 여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은 어려웠지만 동생이나 저나 학벌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직장도 어느 정도 탄탄한지라 솔직히 괜찮은 선자리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동생은 직접 어머니께서 골라주신 만큼 믿고 맡겼지만 저에 대해서는 탐탁찮아 하셨습니다. 이미 동생과 재수씨들 부는 자주 어머니께 인사드렸던 터라 어머니하고도 저하고도 많이 친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께서 안심하시고 동생 내외를 사랑해 주시는 게 부러웠던 저는 서둘러 우리 아내 될 사람도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데려갈 때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뱃속에 이새까지 만든 상태였고 수줍게 저희 어머니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제 미래 아내 될 사람도 뱃속 손주를 환영해 주실 거라 믿었건만 의외로 뚱하다 못해 쌩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도 심기가 어지러운 얼굴을 하니 그녀는 저를 사로잡은 특유의 애교로 어머니께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만만치 않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예전에 엑스트라 배우였다가 지금은 옷 쇼핑몰을 한다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시골로 귀농해서 농사 지으시고 그렇군요. 귀한 집 딸인 건 알겠지만 글쎄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결혼 전 혼전 임신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서운해하는 듯 보였지만 어른인 만큼 티내지 않은 채 살갑게 다시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마침 동생과 예비 신부가 방문해 앞에서 마주쳤는데 어머니께서는 반가웠던지 급방긋하시며 맨발로 나가 예비 신부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미래의 손주까지 가지고도 많이 부러운 듯 착잡한 얼굴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동생네도 예비 신부의 뱃속 아기 소식을 전하는데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혼전 임신으로 문제 삼던 어머니께서 마음에 드는 동생네 예비 신부가 뱃속 아이를 품었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겁니다. 우리 며느리 다 됐네. 장하다 예슬아. 부모님께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솔직히 나한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구나. 뭐 먹고 싶은 거는 없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깐만 장 봐 올 테니 기다려라. 석하니 태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예비 아빠로서 신경 좀 쓰고 있거라. 하며 싱글벙글한 채로 나가셨는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저와 송이를 보고는 갑자기 존대로 우리 예비 며느리 손주 소식에 장 보러 가야 하니 바쁘니 문 가로막지 말고 얼른 가시라고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리 예비 며느리네 부모님이 잘 사는 집이고 능력 있는 빵빵한 집이라고 하지만 사람 앞에 두고 그러는 건 아니라 싶었지만 막상 부모님과 그녀가 앞에 있는데 첫 만남부터 대놓고 그녀 편에 서서 엄마에게 뭐라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녀가 행여 상심하고 풀 죽을까봐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께서 조만간 우리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며 위로를 했는데 제 예비 신부는 씩씩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께 사랑받을 거야. 아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정 많으시고 따뜻해 보이시던데.
그 사랑 저도 예비 며느리로서 꼭 받도록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도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을 하니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게 단언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후에도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건네며 마음을 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던 어머니는 아이도 가졌겠다 반대하는 의미가 없다고 여기셨는지 곧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때문에 허락해주는 줄이나 알아.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법이다. 결혼 허락받고 애만 들어오는 며느리랑 결혼 허락받기 위해 애 만들어 오는 며느리랑 어찌 비교가 안 되겠니? 아무튼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뱃속 손주가 생겼으니 동서끼리 서로 잘 이해하며 지내거라. 어찌됐든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제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고 의욕 충만한 상태로 신혼집을 구하려고 저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어려워 손 못 벌린다고 자기가 모은 돈을 혼수며 예단이며 하겠다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던지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반면 저는 계속 회사 생활하며 번 돈을 집안 빚 갚는 데 써버려 오히려 모아놓은 돈이 없던 상태였죠. 신용도 썩 좋지 않은 편이라 아내가 현재 구입해놓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작은 원룸인 오피스텔인데 어린 신부에게 미안하기만 했던 저는 어머니께 미리 언지를 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요. 송이한테 예단이며 뭐며 거칠애적인 것들 다 생략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집 못 해와서 송이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미안해서 해달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송이 사정도 뻔해서 부모님께 손 못 벌리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예단이며 혼수며 쓴다고 하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다른 방에 있는 동생을 불러 앉히고는 동생이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제게 빠짐없이 얘기하라 하셨죠. 동생은 저와 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집을 좀 마련하기 어렵다 하니까 꼭 집을 남자가 해오라는 법도 없고 딸 고생시키기 싫다고 장인어른께서 우리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내주시더라고. 집도 좀 넓어서 40평대 되는데 난 관리비며 뭐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을 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예단도 혼수도 꿀리는 거 싫다면서 장모님께서 넉넉히 해주셨는데 거의 몸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나도 형처럼 미안한 입장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좋은 조건이라 어머니께서 혹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의기양양하게 동생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커봐라. 요새 여자나 남자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팔자가 피는 법이다. 니들이 비록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으리란 법도 없고 학벌 좋겠다, 인물 좋겠다, 어디 가서 빠지진 않지 않니? 미안하면 앞으로 처한테 잘하면서 갚는 게 제일인데 석윤이 너도 석한이처럼 엄마 말 잘 들었음 고생 안 하고 처덕 보면서 살고 얼마나 좋아. 애만 아니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에휴, 됐다. 속상하니 그만하자. 라며 말씀하시고는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나오셔도 제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한 번도 후회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알기에 저를 믿고 제게 시집을 오고는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충 식비만 내면 무료로 홀을 대관해주는 곳에서 식장을 잡았지만 동생네는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고 양가 부모님들의 회수할 돈도 신경 써 슬기로운 계산 방식을 끝내고 강남에서 알아주는 천정 높은 결혼식장에서 길일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생네와 저희와 결혼식 날짜도 시간도 똑같이 잡은 게 문제였어요. 그날이 길일로 알려진 날이라 부쩍이나 신랑 신부가 몰렸다는데 서로 잘 살고자 하는 욕심에 길이를 양보할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차별 어린 핀잔을 주었습니다. 크네. 니들이 양보해라. 작은 애들이 잡은 결혼식장이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다른 날짜는 이미 차고 없다고 하니 너희들은 무슨 회관 같은 데 잡았는데 아무 때나 하면 어떻다고 그러니? 어차피 형이니 좀 일찍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저희도 나름 가성비 좋은 곳으로 예약한 곳이라 이날 말고는 날짜가 없어요. 아니면 4달 후에나 자리가 나온다는데 그때는 배가 부를 대로 불러서 결혼식 올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 누가 일부터 저질르랬니? 아무튼 네 동생네가 내게 먼저 결혼 날짜를 말했고 번복할 이유 없다.
좀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애 낳고서 하던지 해라. 혼인신고도 미리 했다며. 어차피 그런 건 다 형식일 뿐이지 않니? 라고 말을 하는데 싹싹한 아내는 어머니의 신경을 거스르기 싫었던지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 안쓰럽고 딱해서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마음에 그냥 아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더 속상해하자 아내는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어요. 위기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법인데 제가 정말 아내 하나는 끝내주게 잘 얻었다 싶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 날은 서두른 만큼 빨리 다가왔는데 강남에서 워낙 유명한 결혼식장인데다 식대도 비싸고 빌리는 대여료도 만만치 않은 만큼 참 웅장하고 멋졌습니다. 아내 역시 눈이 돌아갈 만큼 시선을 떼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참 미안했어요. 아내는 애써 태어난 척하고 저와 함께 동생네외 결혼식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었고 특히나 아내는 하객들에게 봉투를 받는 가방순이 역할을 하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케스트라 결혼식 연주를 바탕으로 너무나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버렸고 친척들에게 저와 아내는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지만 새 신부 새 신랑만큼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보단 당연히 동생 내외를 자랑스러워하며 소개했고요. 웨딩카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난 후에야 뒷 마무리까지 하고 난 후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쓴 제 아내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가버린 후 일주일 뒤 동생 내외가 신혼여행 돌아올 때쯤에 한상 차림한답시고 아내를 부려먹었습니다. 해가 쿰 떠서는 너 임신했다고 궁둥이 무거워지면 그거 다 살로 가는 법이다. 점점 퍼져서 나중에 네 신랑 딴짓하면 뭐라 그럴 자격 있겠니? 많이 움직여야 뱃속에도 쑥쑥 잘 자라고 순산할 수 있다. 사실 겉모습으로 보면 제 아내는 심한 입덧 때문에 살찔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통한 쪽은 재수씨였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선 더 그랬는데도 어머니는 제 손으로 물도 못 떠먹게 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이 그러시니 동생 내외도 형수인 제 아내가 만만하게 보였던지 힘든 임산부 부려먹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나이는 재수씨보다 4살이나 더 어렸으니 만만하게 보였겠죠. 동서에게 존댓말하는 아내와 형님자만 달고 반말하는 동서의 말씨가 기가 막혔더랬습니다. 형님, 이것 좀 더 갖다 주고 저것 좀 다 치워줘.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짜? 음식 형님이 했다던데 친정어머니가 짜게 드셔? 돈 없어서 지방 가셨단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서울 출신 아니야? 미안해요 동서. 내가 다시 해서 갖다 줄까요? 됐어. 이미 만든 음식인데 다시 손대면 맛있겠니? 어머님, 형님 음식할 때 간 좀 봐주세요. 이러다가 임신 당뇨 올까봐 걱정되네. 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돈이 좋긴 좋은지 되먹지 못한 재수씨를 감쌌습니다. 아내는 하루 이틀 이런 것이 아닌지라 인이 배겼던지 묵묵히 감수했죠. 동생네 부부가 당시 괌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 에옷이랑 명품 가방이 참 저렴해서 제가 가기 전에 좀 부탁을 해놨는데 행여 형제인지라 떼먹을까봐 걱정됐는지 마지못해 애 옷조가리 2벌 정도 내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까웠던지 몇 달 뒤 애가 태어나기 얼마 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퇴근한 후 밤늦게 집으로 왔습니다. 형 미안한데 예전에 내가 신혼여행 가서 사가지고 온 옷 그거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아내가 그게 예뻤는지 눈에 아른거리나 봐. 그렇게 똑같은 걸로 2벌 사자니까 형네랑 똑같이 입히는 건 싫다고 해서 다른 걸로 사왔는데 임산부 변덕에 나도 힘드네. 대신 내가 형 다른 예쁜 걸로 사줄게 라고 하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애 옷을 동생 면상에다 던지며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화가 머리 끝까지나 한바탕을 하게 됐습니다. 야, 재수씨한테 전해.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옷조가리 2벌 산 것도 아까워서 줬다 뺏는 게 어딨냐?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진다. 우리도 애 낳고 니들보다 더 좋은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 갔다 올 거야. 열받아 라고 질러버렸습니다. 동생도 제게 미안했던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쓸쓸히 돌아섰는데 어쩐지 동생 역시 마음이 짠해서 다시 불러 온 김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시계를 보며 전전긍긍하다가 전화를 걸어 재수씨한테 간신히 허락받아 1시간 정도를 내었는데 동생이 재수씨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툭하면 처갓집 행사나 이럴 때 몸종처럼 부린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받았던 예단이나 신혼집을 받은 대가를 동생에게 하여금 치르게 하는 모양새 같았습니다. 월급 통장도 다 뺏기고 매번 돈 가지고 무시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 동생이 저와 달리 사람이 좋고 순해서 결국 백기를 들어 아내 눈치나 보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시원하게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혼 생활에 숨이 막혀.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돈 갖고 사람 우습게 보고 힘들게 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싶더라고. 나도 이럴 줄 알았음 그냥 조건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걸 그랬어 라고 하는데, 사연에 다 쓰진 못했지만 무시당하고 힘들게 산 동생 심정이야 오죽할까 싶어 더 이상 동생에게 화내는 것은 관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찾아갈 일이 있어 간 김에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고, 어머니도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으셨던지 며느리들과 저희 형제를 한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그것은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때만 좋은 것이지 돈 있는 권력을 휘둘러 아들을 괴롭히는 며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치 없던 재수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름에 성가신다는 듯 똥 씹은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근엄한 목소리로 목청을 가다듬자 자연스럽게 두 며느리는 공손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 둘은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도록 해라. 특히 둘째, 너는 형님이 어리지만 그래도 형님인데 형님 자만 써놓고 찍찍 반말 쓰면 되겠니? 특히나 어른들 앞에서는 말 높이고 예의 있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첫째는 동서에게 동서자만 쓰고 말 높이지 말거라. 나이를 떠나서